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8일 새벽입니다. 전우책입니다. 어제 TV 3차 토론이 있었죠. 솔직히 지난 몇십 년 대선 TV 토론이 있을 때마다 저는 이 대한민국 민주정과 우리 민주제도와 그리고 선거제도 그리고 후보들의 자질에 대한 실망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어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슨 이런 자가 대통령이 되려고 하나, 이런 탄식이 절로 나왔습니다. 정치적 논란에 익숙한 저 같은 정치평론가가 이럴진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오늘 포함해서 이 나라 좌우 대회전이 딱 6일 남았습니다. 이 6일 동안 우리는 대반전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역사에 남을 드라마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오늘부터 여론조사 공표를 금지하는 이른바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갑니다. 솔직히 현재 판세로는 이재명이 김문수 후보의 여전히 오차 범위를 좀 넘어서는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받아본 8개 여론조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부 여론조사이지만 이미 서울에서는 전세가 뒤집어졌으며 정확히 말씀드리면 리얼미터 5월 3차 조사입니다. 그리고 멀지 않아 대반전을 이룰 여건이 마련됐다고 보입니다. 아직은 열세가 분명하지만 그렇게 되면 역사에 남을 드라마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어떻든 지금 모든 관전자들은 하나같이 김문수 후보가 만만치 않은 추격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 대회전에서 이재명이 패퇴를 한다면 그 후유증은 엄청날 것입니다. 이재명의 범죄들에 대한 재판도 속속 확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재명은 감옥에 들어가서 다시는 바깥 세상을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워낙 관련 범죄들이 최고형이 무기징역 등 중범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겪는 체제 전쟁이 이재명에게는 죽느냐 사느냐 생사를 건 전쟁인 것입니다. 어떻든 양 진영 모두 방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제 3차 TV 토론에서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에게 법을 만들어 자신의 범죄에 대한 재판을 중지시키려 하고, 그리고 공직선거법을 바꿔 범죄를 없애려 한다는 취지로 물었을 때 이재명은 저도 깜짝 놀랄 대답을 했습니다. 어쩌면 이재명으로서는 당연한 대답일 것입니다. 이렇습니다. 검찰이 증거 없이 사건을 조작했다. 여러분들 그 장면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런 토론이 통하는 것은 우리 대선 토론의 크나큰 결함입니다. 검찰이 증거 없이 사건을 조작했다. 검찰이 저에 대한 없는 죄를 만들었다. 이런 이재명의 반복되는 주장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 공권력의 상징인 검찰권이 이렇게 모욕을 받는데도 다들 무덤덤합니다. 정치인은 아무리 파렴치 범죄를 지어도 이런 식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나라, 더 나아가 대통령이라는 자리까지 넘볼 수 있는 나라는, 그래서 대통령이 반열에 오르면 자기의 사법 리스크를 모조리 지울 수 있는 나라, 이런 나라는 결코 정의로운 나라가 아닙니다. 어제 오후 이준석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후보 단일화는 없다는 것을 명백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문수의 사퇴를 거꾸로 요구했습니다. 일종의 조롱이라고 할까요? 그동안 단일화를 구걸하다시피 하던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김용태는 마침내 단일화 포기 선언을 했습니다. 김용태는 3자 대결 구도에서 승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용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중도 확장을 최대화하고 이준석 후보는 진보 개혁 성향의 유권자 지지를 최대화해서 이재명 총통 체제의 등장을 함께 막아내자. 과연 이게 산술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이재명을 지지하는 세력을 진보 개혁 성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가요?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지지 세력의 핵심은 호남과 노동계의 기반을 둔 집단주의 추종 세력에 불과합니다. 집단주의, 컬렉티비즘, 사회주의, 그리고 사회주의와 유사한, 유사 사회주의라고 해야 합니까? 그런 주의들, 그런 집단주의들, 개인의 자유는 중요하지 않고 집단의 이익만 살펴보는 그런 이념들, 그런 집단주의자들을 진보개혁 세력으로 부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김용태는 이준석에게 끝까지
동지로서의 미련을 보였습니다. 김용태는 이준석도 이러한 공동의 목표를 인정할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의 집권을 막는 것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정치 계획을 이루는 길인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우리 국민들께서 잘 알고 계신다. 이 국민의힘은 후보 선출 과정에서 당원 주권 혁명을 통해 김문수를 선택했는데 이제 3자 대결 본선에서 우리 국민은 시민 주권 혁명을 이루어낼 것이라는 기대를 내보인 것입니다. 시민 모두가 각자의 정치 성향에 맞게 범죄자 후보의 괴물 독재 총통 체제를 막아내는 시민 주권 혁명을 이뤄내겠다. 과연 김문수는 이런 시민 주권 혁명을 끌어낼 수 있을까요? 시민 주권이라는 이 낯선 용어는 제게도 무척 낯선 용어인데 이 낯선 용어는 선동당하지 않은 대중이어야만 가능합니다. 지난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선동당한 대중은 대중 독재, 매스 딕테이터십이라는 데 휩쓸린 권력자의 광신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더 심한 비유를 하자면 나락으로 떨어진 줄 모르고 선두개미를 따라 죽음의 낯선 무도를 추는 군대기미 같은 존재입니다. 어떻든 조선일보 정우상 칼럼을 보면 김문수는 웰빙 정당에 없는 투쟁과 헌신의 DNA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건 인정합니다. 진짜 김문수를 모르는 김어준 유의 개딸들은 그에게 너무 쉽게 그군이 꼴통이니 같은 말을 한다. 이재명 후보의 소년공 인권 변호사 스토리가 이번 선거에서 쑥 들어간 것은 상대가 김문수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 본선거 시작 전에 아마도 이재명은 상대를 내란 세력이라고 공격할 것이고 자신은 소년공 출신으로 포장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두 방송에 나가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소년공 스토리로 포장을 하고 상대는 내란 세력으로 공격한다. 그런데 그 소년공 스토리가 지금 쑥 들어갔습니다. 왜 들어갔을까요? 정무상 논설위원회의 생각처럼 김문수에게는 그것이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김문수를 두고 정무상은 그러나 몇 해 전부터 김문수가 낯설어졌다고 했습니다. 그 몇 해 전은 과연 언제부터일까요? 진짜 김문수라면 대선 후보로서 국민 앞에 비상계엄을 습고 대조해야 한다면서 말입니다. 물론 과거의 김문수 같았으면 비상계엄을 일단 사죄부터 했겠죠. 정우상의 다음 말은 사실 이재명의 어떤 말보다도 더 따가운 말입니다. 이렇습니다. 김건희에 대한 사과를 왜 대선 후보가 하지 않고 30대 비대위원장이 대신하나. 자, 그러면서 정우상은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분명한 건 지금 필요한 김문수는 2004년 공천위원장으로 당대표를 포함해서 중진 40여 명을 불출마시키던 김문수다. 당시에 당대표부터 시작해서 많은 이가 정말 정치판의 이슬로 사라졌죠. 나는 정우상의 이런 비판이 김문수의 정치적 감각이 그동안 많이 무뎌졌다는 말로 들렸습니다. 저는 정말 이번 대선에서 만약 뜻하지 않은 이재명 정부의 출범을 보게 된다면 사법부가 과연 이재명 정권의 절대 권력을 견딜 수 있을까 걱정합니다. 제가 어제 김광일 유튜브에 가서 이 얘기를 했죠. 그동안 윤석열을 체포 구속시켰던 서부지법 판사들은 말할 것도 없이 헌법재판소 재판관까지 바람이 불기 전에 먼저 들어눕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점은 제가 내일 방송에서 다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우상도 그런데 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대선이 이대로 끝나면 입법 권력과 대통령 권력을 동시에 쥔 절대 권력자가 바람보다 먼저 누워버린 사법부까지 반란에 두게 된다. 가까운 미래 올지 모르는 그런 세상에는 지금처럼 지리밀려난 국민의힘으로는 절대 권력을 견제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우상은 진짜 김문수 앞에 마지막 퍼즐이 놓여있다고 말합니다. 김문수는 신뢰하지만 국민의힘이라면 진절머리를 내는 중도층을 안심시키려면 젊은이들이 투표장에 줄 서면 벌벌 떠는 보수 정당을 청산하고 미래 세대로 재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준석들어 사퇴하라는 뻔한 단일화 요구 아닌 연대 방안을 제시하라고 합니다. 물론 저는 이런 정우상의 의견에 100%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떻든 연대든 단일화든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27일 이준석은 단일화 최종 데드라인으로 거론되는 사전투표일 29일, 30일을 이틀 앞두고 김문수 후보를 맹비난하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단일화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긴급 기자회견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이준석의 김문수 비난에는 같은 보수파로서 동지적 관점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저도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제가 그때 김광일 쇼를 하고 있었거든요. 내가 기겁한 질문은 이런 유의 강도 높은 인신공격입니다. 이렇습니다. 정광훈 목사를 풀어달라고 눈물 흘리는 영상이 돌아다니는 것 외에 김문수 후보가 보여준 국가 경영의 비전은 무엇이냐. 이준석은 또 계엄에 반대한 유권자는 절대로 이재명 후보에게서 김문수 후보로 이전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계엄에 반대하면 모두 이재명을 지지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됩니까? 저는 우리나라 국민 70% 이상은, 아니 80% 이상은 비상계엄에 반대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부터도 비상계엄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반대를 했죠. 그리고 적어도 국민의 절반 이상은 비상계엄이 곧 내란죄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저는 비상계엄 직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내란죄 프레임을 덮으시우는 민주당을 보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행사한 것이 왜 내란죄인가? 이렇게 제가 따져 물었습니다. 어떻든 이준석은 계엄 찬성과 계엄 반대로 편을 갈랐습니다. 과연 이런 편 가르기가 정확한 것일까요? 비상계엄 선포는 곧 내란 행위이므로 파면한다는 진보 좌파의 논리가 국민의 일반 논리가 된 것 같아서 저는 절망감마저 느낍니다. 어쨌든 이런 발언들이 기자회견 직후에 국민의힘에서 이준석이 단일화 다리를 끊고 단일화 다리를 불사르고 완주하기 위한 배수지를 친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 이유입니다. 단일화 협상을 촉구하던 비대위원장 김용태는 그래서 단일화 포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식화했습니다. 그는 이날 단일화가 없더라도 3자 구도에서 김문수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나 더 짚자면 어제 회견에서 이준석이 김문수, 이낙연 연대까지 시비의 대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이준석은 김문수가 이낙연과 공동정부 구성, 운영 등에 합의한 데 대해 이렇게 힐난했습니다. 비전이 없어서 겨우 생각해낸 것이 반 이재명이라는 기체 아래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했던 이낙연 전 광우와 같은 이상한 재료들을 모아 다 잡탕밥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낙연 전 광우를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할 재료다. 참 기가 막힙니다.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 이 경륜을 지닌 분, 또 한 분은 종교인으로 그래도 발언권을 행사해온 분들을 두고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할 재료다. 그래서 잡탕밥을 만들려고 하는 거냐. 이런 식의 표현을 그 어린 나이의 이준석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준석은 지난 40 총선 때 이낙연이 만든 새로운 미래와 통합을 선언을 했었죠. 그리고 불과 11일 만에 결별을 했습니다. 그런 악연이 있습니다. 그때는 왜 이낙연과 손을 잡은 것입니까? 어떻든 국민의힘이 다시 띄워올린 3자 구도 필승론은 성공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국힘 비대위원장 김용태는 단일화를 할 수 없다는 이준석의 뜻도 존중하겠다며 3자 구도를 이제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독주를 막기 위해 누가 가장 확실한 후보인지 많은 시민들께서 표로 심판해 주실 것이다. 사실 국민의힘은 이준석을 끌어안기 위해서 온갖 사탕발림을 한 셈이 됐습니다. 당권을 주겠다는 제안은 물론 40대 총리론을 내놓았죠. 또 한편 당정 분리도 천명했습니다. 후보직을 제외한 할 수 있는 제안은 모두 한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후보 단일화는 물 건너갔습니다. 또 단일화를 하더라도 제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그 효과는 없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더 많았습니다. 김문수로 단일화를 하면 이준석을 지지하는 표 중에 50%도 안 되는 표가 김문수에게 오고 더 많은 표가 반대편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어쨌든 3차 TV 토론과 함께 단일화를 둘러싸고 벌어진 김문수, 이준석 갈등은 결국 이준석을 스타로 띄워올리는 역할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이준석에게는 가시밭길이 남아 있습니다. 지지율은
앞으로 내려갈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준석은 또 15% 이상 득표하지 못하면 대선 비용을 보전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10% 이상 득표를 하면 선거 비용의 절반을 돌려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단일화 논의가 시작됐을 때 국힘의원이 했다는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선거 공보물 발송 비용만 해도 최소 30억에서 40억 원이다. 이준석은 결국 돈 때문에 끝까지 버티기 힘들 거다. 그랬은지 이준석의 선거 공보물은 불과 4페이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한쪽에는 아주 필치가 좋지 못한 한글로 쓴 자필 편지가 프린트가 되어 있더군요. 정치권에서는 지금까지도 삼성 미니 정당인 개혁신당이 적어도 100억 원에 달하는 대선 비용을 온전히 치르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선거 비용 보전 기준인 득표율 15%를 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급속한 단일화,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이 예상을 깨고 어제 오후에 단일화는 절대 없다고 선을 쫙 끈 것입니다. 이준석은 질의응답에서 콕 집어 돈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비용 문제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 지난 대선에서 단일화했던 안철수는 한 푼도 보전 못 받았다. 비용 변수가 있다면 후보로서 더 열심히 해서 비용 보전 득표를 넘기는 게 과제다.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안철수 당과 당시 국민의힘이 합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안철수 당에서 지고 있는 부채를 국민의힘에서 다 끌어안는 셈이 됐겠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중앙선관위가 정한 제21대 대선 선거비용 최대 한도는 588억 5,300만 원입니다. 20대 513억 900만 원보다 무려 75억 원 정도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 대부분은 지역별 선거사무소 운영비용, 그리고 유세차 비용, 선거운동원 인건비, 그리고 광고 집행비 등입니다. 그런데 개혁신당은 애초부터 선거 예산을 단돈 50억 원으로 적게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거 공보를 4페이지짜리로 만든 것입니다. 말하자면 거대 양당이 통상 쓰는 선거비용의 10%로 선거비용을 치르겠다는 보관이 있던 것입니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정치 후원금과 선관위 선거보조금, 당비 등을 합하면 충분히 감당 가능한 예산이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50억을 비용으로 계산을 해놓으면 그 절반 정도를 보전받는다. 근데 10% 이상만 득표를 하면 절반 정도를 보전받는다 이러면 25억 원 정도만 준비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후원금, 그리고 당원, 당비들, 뭐 기타 돈들, 이런 돈을 다 끌어 모아서 충분히 가능한 예산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걸로 보입니다. 어떻든 이제 이준석은 돈 때문에 국민의힘에 귀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남은 또 하나의 문제가 뭘까요?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3자 구도로 선거를 치렀을 때 만약 김문수 후보가 패배를 한다면 끝내 후보 단일화에 응하지 않은 이준석이 배신자 프레임을 뒤집어쓰는 것입니다. 아마 이 문제는요, 이준석이 보수우파의 진영에 남아있는 한 두고 그를 괴롭힐 소재가 될 것입니다. 민주당 김민석도 라디오에 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준석은 제3의 길을 위한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결국 국민의힘의 당권을 잡으려고 할 것이다. 지금 이대로 가면 보수 진영이 대선에서 지고 이준석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큰 야합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김민석도 결국 오늘 저녁까지는 아마도 이준석이 김문수 진영에 투항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국민의힘 선대위 내부에서는 사전투표 시작일인 29일 오전 6시까지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실제로 2022년 당시 윤석열 안철수는 3차 TV 토론 직후에 회동을 해서 사전투표 전날 새벽 단일화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에 앞서 단일화 합의 11일 전에 안철수가 단일화 결의를 선언했으나 전격 합의를 한 것입니다. 유명을 달리한 장제원 의원이 아주 예를 많이 썼죠. 그런데 지금 그때처럼 양측 핵심 관계자들이 물밑 회동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놀라운 것은 민주당이 지금 단일화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위험 신호가 감지되고 있을 겁니다. 민주당은 김문수, 이준석의 단일화를 말씀드린 대로 야합으로 규정을 하고 맹비난했습니다. 천준호 중앙선대위 전략본부장은 27일 김문수, 이준석 후보 단일화를 두고 내란 단일화 시도로 규정을 했습니다. 뭐든지 내란 죄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김윤덕 총무본부장의 비난은 아주 날이 서 있었습니다. 이렇습니다. 극우 세력 전 광우와 함께 불법 농성을 하던 김문수 후보와 명태균의 깐부인 이준석 후보가 제대로 된 길을 갈 리가 없다. 어제 3차 토론을 지켜보면서 무려 통치자는 도덕적이어야 한다는 아주 기본적인 자질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통치자가 도덕적이 아니면 온 국민들의 눈높이는 계속 낮아집니다. 국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전은책이었습니다.